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합법화해서 국민들을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식으로 엮어놓으려고 했던 법을 저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만든 1등 공신이 우리 이전 교수님입니다. 또한 저서가 여러 가지 저서가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국내에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 정치사상용어 바로 알기,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2030 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등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하는 이 강연의 내용에는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사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우리 이전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연합회와 함께 이런 북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 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강의를 한 30-40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30분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소책자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또 국민들 모르는 사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책자를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 마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지는 줄 알거나 이렇게 잘못된 어떤 실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민들을 깨우는 게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총선은요,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체제 전쟁이고 사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적인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파가 지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적화된, 전복된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은 그래 숨통이 끊어져 서서히 끊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법률이 바뀌어진 게 몇 개냐면 4025건입니다. 4025건 안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8만 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가 사실은 모든 진지,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 사회 모든 문화적, 교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진지들이 그들에 의해서 장악당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제도 장치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원위치 되기 힘든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번에 이것을 정상화시키려면 결국은 총선에서 압도적인 압승을 거둬서 잘못된 이 법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벼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파가 적당하게 이기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뭐냐면 위험한 게 지금 이 사람들 좌파들의 지금 선거 전략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총선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다음 대선에서 완벽하게 종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파들은 단순하게 이 어떤 전략 전술에 관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우파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좌파 종북 세력 내에서는 이번 어떤 총선을 적당하게 져주고 비겨주거나 져주고 그 틈새에 자기들이 완벽하게 지금 정치판을 재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좀 소란이 일어나더라도 배제하고 완벽한 종북적인 어떤 진성 세력들이 이 정당들을 장악하고 앞으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드디어는 대선 때 종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파들이 단순하게 그냥 외형적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우파 정당이 잘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이기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좌파들이 하고 있는 총선에 대한 어떤 전략 전술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왜 초기 화면이 안 나와요? 건드렸어요? 아니, 안 됩니까? 잠깐만. 네네. 화면이 왜 여기였어? 누가 건드렸는가? 아까 말하는데 아니 여기 아까 찍다가 이거 안 하셔도 나는 나중에 하려고 좀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 번도 안 넘어갔습니다. 안 나갔어.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연결해야지. 아니 그건 됐고 이걸 뺐잖아. 그건 됐고 아니요 이게 여기 얘기잖아. 됐고 이런 분들도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은 됐고 다시 다섯 번. 됐습니다.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제목은 종북 세력 이런 총선 전략으로 종북 정권 창출 노린다,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금 2024년 총선 전략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2012년 총선 대선 전략을 좀 이해해야 돼요. 왜? 그것의 부활판이자 확장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2012년도 총선 대선 전략이 어땠는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2012년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해서 종북 정권을 만들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2001년도부터입니다. 북한이 2001년도 3월 달에 남한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 이런 지령을 내렸어요. 이 뜻은 뭐냐면 주사파들이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그 당권을 장악하고 이 당을 발전시켜서 2012년도 대선에서 종북 정권을 창출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노당은 PD계열이 만든 정당이었는데 NL계 주사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쟁취하는 방향으로 대남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지령이 있자 2001년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보람원 수련원이라는 데서 NL들 전국연합 한 대표자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군자산의 약속, 그러니까 그것을 개최를 했는데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말하자면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사파들이
합법적 정당으로 진출을 하는데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라. 그 다음에 이 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 통일하라. 이것을 결의한 겁니다. 자, 결의를 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는 건 쉽겠지만 10년 안에 정권 잡는다는 게 가능한 얘기냐? 왜 민노당이 국회에 한 명도 없는 정당이었는데 어떻게 그 정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을 잡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날 수 있겠나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총선 대선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꿈꾼, 그들이 기획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뻔한 사실을 보면서 그들의 역량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2024년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다시 그들의 그때의 그 전략이 재부활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석기의 아로 사건이 있은 후에 언론에서 이런 어떤 기사가 났어요. 군자산의 약속이 뭐길래 해놓고 이석기 사진이 또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뭐냐 하면은 지금 그때 군자산의 약속에서 NL들이 주사파들이 합법적 정당 민노당으로 진출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 진출을 시켜서 합법적인 어떤 정권을 종북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어떤 주요 인물이 이석기였다는 거지. 자, 제가 지금 왜 이석기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지금 총선의 대남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데 이석기를 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이석기가 만든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어떤 그 소위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2001년도부터 2012년도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지금 이 뭔가 지금 종북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석기는 다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간첩 사건들이 있죠. 2000년도 들어와서 일어난 대표적인 간첩 사건,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1심의 간첩 사건,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된 왕재산이라는 간첩 사건, 이 모두 이석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1심에는 어떤 연결이 되어 있었냐 하면 1심의 간첩 사건에서는 그 북한의 1심의 간첩 이 단을 통해서 이석기를 어떻게 하냐면 민노당에 있는 당권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가 들킨 사건이 1심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왕재산 사건은 뭐냐?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2012년도에 대권을 장악하도록 지원하다가 들킨 사건이 왕재산 간첩 사건입니다. 하나는 민노당의 당권을, 하나는 대권을 잡도록 지원하다가 들킨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이 최기영 민노당의 사무부총장이 포섭이 돼가지고 1심의 간첩단에 포섭이 돼서 민노당의 당직자 명단을 300명 명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에다 줬고 북한에서는 뭐냐면 이 300명 명단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민노당의 당직자 어떤 중요한 직책을 이게 인사명령을 할 때 좌지우지합니다. 당대표는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은 누구 시켜라, 그 다음에 북한과 대북 접촉 창구는 누구 시켜라. 전부 다 이석기가 소속된 경기동부 연합 세력이 당의 요직을 차지하도록
그 다음에 서울시당에는 민노당 경기동부 연합 사람들을 박아넣도록 하라고 다 그렇게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1심의 사건에서 이석기 그룹의 경기동부 연합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됐을 겁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석기는 경기 1심회의 지원을 받아서 2006년도 초에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한 번도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까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후에 이제 이석기로 하여금 대권을 잡도록 하는 북한의 지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산,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간첩단 왕재산이 국정원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김도경이라는 주모자의 노트북을 열었더니 그 노트북 안에서 2012년도 총선 대선을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전략 전술에 관한 것을 소상하게 지령을 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 대통합정당을 구성하라. 민노당,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는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 대통합정당을 더 큰 정당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늦어도 언제 만들어라. 내년 총선이 있으니 11년도 10월까지는 만들어라 했는데 1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국민참여당, 소위 노무현 세력이 만든 국민참여도 참여시키되 노무현 때 잘못한 거, 이라크 파병, 한미 FTA 한 거, 이런 거는 공개 반성하면 넣어줘라. 그런데 사실 국민참여당이 들어갔으니 공개 반성을 했을 거라 보여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진보 대통합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면은 본사에 문의하라. 본사가 어딜까요? 북한이.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소상하게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후에 뭐라고 했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후 이제는 민주당과 야권연대 하라고 나왔어요. 자, 통합진보당 만들고 민주당하고 야권연대 전략, 이것이 바로 이석기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야권연대, 민주당과 통진당이 야권연대를 하대입니다. 이 야권연대의 주요 세력은 누구냐면 통진당이에요. 통진당이 민주당하고 야권연대를 하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당한테 국회의석을 양보받아내요. 그러니까 통진당이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의석을 많이 양보받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책적 담보도 받아내라. 통진당의 정책이 뭐예요? 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해체, 연방제 통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권연대 할 때 통진당의 이 정책에 대해서 수용한다, 지키겠다는 양보까지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민주당과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과 총선 대선 전략 전술을 주고 했는데 이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결국은 다음 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총선이 4월 달에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국회 식당에서요 조촐하게 통진당,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 결성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임했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한테 국회 후보 의석을 많이 양보를 해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명이 당선되고요. 통진당이 국민 지지율이 10.3%를 얻었습니다. 10.3%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득표율은 220만 표를 얻었어요. 자, 이렇게 10.3%를 얻는 통진당하고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때 100% 야권연대 팀이 승리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그때 야권연대가 깨지고 문재인 후보 혼자서 단독으로 박근혜하고 붙었는데도 비슷비슷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노인들이 막 그냥 지팡이 짚고 투표장으로 가는 바람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겨우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3% 이르는 이게 왜 이렇게 깨졌냐 하니까 바로 4월 총선 직후에 있었던 5월 달에 일어난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 때문에 부정선거를 이석기 그룹이 워낙 많이 해가지고 PD 계열이 막 그냥 소송을 걸고 5명이 구속되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에서 그게 대대적으로 국민 깨우기 운동이 되는 바람에 이게 10.3% 이르던 지지율이 얼마로 떨어졌나 2,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무산이 되고 겨우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됐다. 만약에 야권 연대가 깨지지 않고 그냥 모른 채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이 선거가 그냥 이루어졌더라면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구성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되면 주도권은 누가 잡을까 하면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석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1,500개의 좌파 단체들은 다 통합진보당과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북한이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 됐더라면 종북 정권이 이제 수립되는 거고 그랬으면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천우신조로 5월 달에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 때문에 겨우 그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게 됐을 건데 아무도 모르고 지는 바람에 결국은 대통령이 강제로 끌어내려치고 여러분이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극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늦게 차리면 차릴수록 이런 어떤 고통 지수는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번에 겨우 통진당 이석기가 정권을 잡는 것은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석기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이석기는 지금요, 여러분 2013년도 5월 달에 이석기 아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석기가 거의 이 반역적인 어떤 그게 실상이 들통나는 바람에 이 결국은 구속이 되고 이런 8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석기가 교도소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아무도 모르고 다 잊고 있을 때 이미 이석기 그룹은 어떻게 경기동부연합은 이미 제1당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으로 악화됐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 5월 달에요. 바로 마포에서 또는 곤지암에서 자기가 관여하고 있던 아로 조직, 지하혁명 조직을 전부 다를 불러놓고 이제는 뭐냐면은 활동할 때가 됐다.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내응을 해서 회화동에 있는 전신전하고 폭파하고 평택에 있는 유류창고 폭파하고 철도 도로망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전신망을 다 어떤 마비시키는 이런 어떤 것을 지령하다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녹취록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결국 들통난 사건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8월 달인가 교도소에 구속이 됐죠. 되고 그 여파로 지금 이석기만 구속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속한 통진당이 이제는 2014년도 1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되는 그런 엄청난 자기들로 보면은 비극적인 어떤 불행을 맞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통진당 해산됐으니까 야호 그러면서 이제 종북 세력들은 끝장났다 그러는데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통진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이게 위험이 가시진 게 아니다.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했냐면 제가 논바닥에 이 독극물이 한 병이 있는데 이 독극물을 망치로 있잖아요. 그걸 병을 딱 깨버렸어. 딱 깨버리면 독극물이 사라진 겁니까? 독극물이 깨짐과 동시에 그 독극물이 있잖아요. 오히려 논밭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지금 농작물이나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통진당을 깼는데 깨놓고 이거를 독극물을 해체하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병만 깨놓고 나니 이 통진당에 있는 그 어떤 종북 세력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니까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2010년도부터 이미 같은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갖고 있고 이미 거대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부터 얻은 어떤 재정적, 조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점점 정국화하는 어떤 소위 천하통일하는 역량을 이제 비축해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민노총으로 들어갔어요. 민노총. 그래서 지금 박근혜 말기에는 민노총 숫자가 얼마였냐 하면 한 50몇만 명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5년 동안 얼마나 늘어나? 12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민노총은 원래 귀족 노조를 해서 뭐 공기업 노조, 대기업 노조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석기가 저 밑에 민노총 밖에 있는 세력들 그 사람들을 비정규직 노조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양경수라고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후배가 완전히 민노총을 장악했고 작년 11월에 재선까지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소위 지금 이런 종북적 그러니까 이런 경기동부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민노총을 장악했다 하는 뜻은 민노총이 지금 16개 산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노조 같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거기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정교조 같은 노조도 교육, 언론 노조며 모든 산업 분야 그러니까 민노총에 관계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전반적으로 그들의 어떤 세력이 확장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건이 유리하니까 이 유리한 환경 하에서 이제 부활을 도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중당을 거쳐 이제는 진보당이라는 당을 창당했습니다.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그 후신으로 지금 다시 진보당이 다시 재건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지금 4월인가 그 보궐선거 하면서 전주에서 드디어 진보당이 국회의원 한 명이 당선되는 지금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민주당으로 들어갔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그들이 지금 그 경기동부연합과 앞세우는 한총련 세력을 앞세워서 이제 배후에는 경기동부연합이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간 과정을 보면요. 물론 아까 말했죠. 이재명 이재명 어떤 성남시장과 함께 2010년도부터 함께 이렇게 공동 시정을 구성했다 할 만큼 같이 이제 결합이 됐지만은 그러다가 어디로 갔어요? 경기도지사로 가면서 경기도로 갔다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 하면서
급속도로 그들 세력이 민주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총선 때는 왕창, 그 다음에 지금 당 대표가 되면서는 더 왕창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전에 이낙연 후보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간에 경선이 있었죠. 그때 당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십시오.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 당을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그때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이미 통진당 세력이 이재명 세력과 함께 왕창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그걸 보고 이미 내부에 있는 당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결국 이들의 예측대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을 원래 정통 민주당을 이제 구성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결국 둥지를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낙연 세력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그래도 상당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낙연 세력은 이제 당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축출이 됐고 그 다음에 남은 두 세력은 누구냐 하면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입니다. 친문 세력이라 하면 여러분 문재인 5년 동안을 이끌었던 1980년대 대학에서 주사파 운동을 했던 전대협 세력, 뭐 임종석, 뭐 우상호, 그다음 이인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다 이 사람들이 장악했는데 어느 틈엔가 지금 친명 세력들이 대거 들어가서 지금 당을 완벽하게 다 장악했고 모든 당직을 싹 이 사람 친명 세력이 장악했는데 친명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은 보면 한총련 세력 지금 외형적으로는 한총련 세력 그 한총련 세력은 1990년대 이 주사파 운동과 지하혁명 활동을 했던 한총련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경기동부연합 있는 걸로 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 세력은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은 80년대 종북 주사파. 그 다음에 지금 친명 세력은 90년대 종북 주사파. 그런데 저 다 같은 종북 주사파인데 성격이 달라요. 전대협 세력은 뭐 어떠냐 하면은 80년대 북한의 지령이 아닌 대학가에 있는 스스로가 김용환이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뭐냐면 북한의 대남 방송을 보고 종북화된 말하자면 수령님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신 그런 어떤 자생적인 종북 세력이라면 지금 한총련 세력은 또 배후에는 경기동부연합은 이거는 북한과 간첩 어떤 대남 공작에 의해 연결된 간첩과 연결된 종북 세력입니다. 성격이 그러면 자생정부하고 간첩정부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지금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성향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의 민주당, 노무현 때의 열린우리당, 그 이후의 민주당과는 너무나 성격이 확연하게 지금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갖고 2024년도 총선과 종북정권 창출을 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전략 전술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총선에서 우파들이 이기냐 지냐, 얼마나 이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다만 지금 외형적인 부분에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종북 세력 내에서 어떻게 이 총선에 임하고 있는지
전략 전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것을 관심 안 가지면 지금 이 총선에서 이기기도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총선에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타날 대선에서 정권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바로 지금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보면 반드시 대선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지금 단순히 총선에서 우파가 이기는 데 머물면 안 되고 지금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완전히 현재 있는 이 종북 세력의 전략 전술에 관한 부분을 국민 모두에게 다 일깨워주고 이것에 대한 것을 공유하게 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이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약간 뭐 그냥 이기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어떤 정세를 보면서 약간 나이하게 생각하거나 방심하거나 하면 정말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후회에 있던 대한민국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 전술은 어떻게 첫째 2022년도에 여러분 그 총선 대선의 전략 전술이 뭐였는지 다시 상기를 해보세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자, 민노당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주의 어떤 그 종북적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거대한 어떤 정당으로 만드는 통합진보당 창당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큰 어떤 연대를 구성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완전히 유권자를 싹쓸이한다 하는 전략이잖아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 어떻게 그들이 지금 총선 전략 전술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새로운 거대한 통합진보당, 진보대 통합정당을 만드는 어떤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주류가 깃발을 들고 나섰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벌써 준비가 됐습니다. 언론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의당이 주도한 내용은요, 이거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권투로 따지면은 오픈 게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고 약간 그 우리 술집에 가면 삐끼 있잖아, 삐끼. 예, 끌어들이는 하나의 어떤 유인책이자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그거.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본진의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에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뭔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의당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결의된 건데 총선을 앞두고 임시정당을 만들자. 임시정당을 만들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통합하는 데는 뭐냐면 정의당이 주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진보당, 그 다음 녹색당, 노동당, 취업당 연합 5개의 어떤 정당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민노총 같은 정치 세력도 참여를 시키는 거대한 진보 대통합정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정의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당선된 후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라. 약간 야리꾸리한 그런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요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입니다. 5개의 정당을 통합해서 거대한 어떤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자는 건데 거기에 민노총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한 후에 민주당과 야권 연대하자는 안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직접민주 지역당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5개 정당 안에 직접민주 지역당 연합, 저는 처음에 보고 이거 뭐야 했는데 저는 바로 알아먹었습니다. 왜 제가 아까 소개했을 때처럼 제가 2021년도 1월 29일 날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영계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그거 내용을 보고 저는 다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을을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3,500개 읍면동이 위험하다. 좌파들이 지금 마을을 다 장악했다. 읍면동을 장악해서 좌파들의 마을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 그러면서 그 마을 공화국을 기본으로 유권자를 장악해서 이제 그들의 정치판을 만들려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 중앙 정계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마을이 위험한 마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래 말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고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3,500개 읍면동별로 그 마을 공화국 그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을 공화국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위에 가서는 도별로는 어떻게 하냐면 도별로 지역 1을 기반으로 해서 도별로 지역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당을 만들겠대요. 정당을 만들겠대요가 아니고 실제 만들었어요. 이미 전북당이라 만들어졌어. 전북당. 그래서 전북당은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에 다 출마시켜서 이제는 전북 지역에 관한 한 그들이 이제 지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지역 이런 마을 공화국 연방 국가로 만들겠대요.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지역당 연합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역당 연합에는 누가 들어가냐? 제가 말했던 전국에 있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의 연합체들이 바로 이 정당 안으로 이제는 정당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냐면 민노총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그냥 뭐 2012년도에 세계 정당 민노당 뭐 진보신당 국참당이 뭐 연합된 그 정도 소규모가 아니고 이미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통합 진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또 약과예요. 이거는 약과면은 약과 이번에 약과 드셨습니까? 네. 지금 그 다음에 정의당이 제안을 했더니 이제는 진짜 중요한 통합진보당 후신이 진보당이라 그랬죠. 이석기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진보당. 이 진보당이 이제 드디어 또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뭐냐하면 정의당이 주도하는 이 주장한 이 진보대 통합정당은 이거는 안 된다. 임시정당일 뿐만 아니고 5개 정당 정도 참여는 안 된다. 더 큰 모든 진보대 정치 세력들을 다 통합시키는 더 큰 정당을 만들고 임시정당이 아닌 진짜 그냥 정상적인 정당으로 확장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역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 2012년도에 통합진보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노총 들어오죠. 정당이 무수한 정당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보면 과거 아까 5개의 정당뿐만 아니고 자, 뭐가 있냐 하니까 뭐 기본소득당이니 뭐 사회민주당이니 그다음에 뭐 등등등 해가 조국신당도 있고요. 지금 조국이가 신당을 만들어. 지금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이제 제대로 된 정당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와 같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만들어졌다고 치면 이제 이와 같은 어마한 진보 대통합 정당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야권 연대를 하든지 어떤 통합을 하든지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과거 2012년도의 어떤 야권 연대를 보자고. 2012년도 야권 연대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를 했지 단일 정당으로 통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 야권 연대만 한 이유는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정당의 어떤 사상적 노선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협조를 하지만 단일 정당으로는 통합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진보당이 중심이 되고 민노총도 지금 경기동부연합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합의 중심축이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한총련 세력이고 배후의 경기동부연합이에요. 그러면 둘 다 지금 주도 세력이 누구라고요? 예,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직접 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한 당으로 합쳐도 될 만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례대표 정당을 하나로 만드는 것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해졌죠. 과거의 민주통합당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바뀌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통합제가 결합이 된다면 이거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아까 지금 두 개의 이번에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새로운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문제를 받고, 이번에는 그럼 야권 연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새로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야권 연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고. 지금 2012년도 야권 연대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지 않고 그냥 후보자 단일화만 한 연대를 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야권 연대를 넘어서서 단일 정당화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지역구에서는 뭐냐면 각기 단일 후보 각기 정당별로 후보를 내세우지만 그것도 야권 연대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에 관해서는요 아예 그냥 통합정당 하나 만들어버리는 민주당과 이 무수한 어떤 소수 정당들이 다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를 뽑아. 사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죠. 싹쓸이를 하려고 표를 한 표도 사표가 없이 완전히 지금 이 총선을 싹싹 쓸어가지고요 지금 단일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겠다 하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제안했냐 하니까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이 어떤 단체가 뭘 했냐, 민주당 보고 비례연합정당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단체야? 그래서 봤더니 기본소득당이라는 게 있고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같은 당이 참여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연합단체였어요. 근데 지금 요 이름이 새진보연합이라는 걸로 바뀌었어. 며칠 전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민주당 보고 우리가 비례대표에 관해서는 이제 모두 다가 지금 단일 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례 정당 이제 선거에 임하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민주당이 처음에 받을까 말까 내부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받아줬어요. 수용했어. 그래가지고 만든 게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이 참 이름이 야리꾸리하죠. 옛날 같으면 진보 대통합정당 할 건데 민주, 개혁, 진보 다 섞어놨어. 통합이네. 아니 완전히 통합하잖아. 거대한 통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이 좌파 단체들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비례대표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총선에 임한다.
자, 이 당에 들어가면 뭐냐, 이제는 모든 정당들이 하나하나가 별개의 정당이 아니고 총선에 관해서는 아예 한 개의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정당들, 또 더불어민주당 이런 세력들이 이게 거대한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총선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하면요, 그냥 단순한 야권 연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정당 숫자가 얼마예요? 어찌 하다가 여러분 2000년도 초만 해도요, 좌파 정당이라 할 거는 민노당 하나밖에 없는데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는데 2011년도만 해도 민노당이 5석밖에 안 됐는데 어쩌다가 지금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정당이 완전히 전복이 돼가지고 제1당은 168석이 되는 게 종북 세력이 다 먹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우파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힘당 하나, 그것도 잡탕성이 있는 정당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년 만에 바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냐? 매일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이길 거냐, 그 문제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이제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이 그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며 승리할 수 있을지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요, 우리가 애국운동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도끼로 나무 밑둥치를 치라 그랬어요. 밑둥치로 친다는 뜻은 뭐냐면 종북 세력이 주장하는 하나의 두 개의 어떤 이런 전략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사상적인 본질을 계속 국민들한테 알리는 건 지속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과 그들의 실체를 알리는 도끼질을 100번, 1000번 계속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이 풀이를 따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국민을 깨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종북 세력의 실체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단순 명쾌하게 간단 명료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동일하게 전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책자 보급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알고 그래야지 다음 대선에서 그들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선생님, 그 영감은 참 저희가 들어서 이해가 쏙쏙 가는데 네.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Q&A 시간인데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우리 그 지대영 회장님하고 유튜브 연합회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을 한 8개를 줬는데 이거 시간상 다 질문 드릴 수는 없고 3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서 이제 국민 깨우기 운동을 주창하시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 7시에 인천에 교회에서 열강을 하고 오셨는데 국민들의 호응이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 제가요, 지금 과거에는 공산주의가 된다, 적화가 된다고 하면은 전부 다 돌팔꿈치를 맞았습니다. 아니 극우 세력이다, 그 다음 색깔론이다 했는데 제가 주장하는데 한 명도 그런 어떤 저한테 공격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한 군데 BJ 톨하고 이제 토크를 했는데 한 1시간 반을 해서 이 책과 관련해서 그랬는데 한 10,000명 정도 안 보겠냐 그러더니 지금 72만 명이 봤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제 주장하는 말에 뭔가 막 지금 갈급함, 뭔가 궁금증, 진짜 아닐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양동환 교수님이나 뭐 이인호 교수님이나 석희태 정경호 공동 대표님이나 등등등 많은 학자들도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많이 공감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제가 지적할 수 없을 만큼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대남 전략을 네. 바꿨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이제 동포 개념이 아닌 주적으로 했는데 북한의 대남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국민들이 MSM에서 메인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그 허구 유해 진실성 있는 어떠한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러나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했던 소위 전략은 무력적 통일도 지향했지만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다, 평화 통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소위 속이면서 그 다음에 지금 자기들의 종북 세력을 확대하고 이런 전략을 펴왔다고.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제는 민족이니 통일이니 이런 평화 통일이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이제는 대한민국 것들은 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 대 국가 개념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어.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가 자꾸 이렇게 스며들어 가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동요돼 가지고 체제가 위험해지니까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전인수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적화 통일을 위한 어떤 것을 목표를 한치도 흐트림이 없고 지금 상황이 훨씬 더 그들에게 적화 통일하기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핵을 가졌죠. 미사일을 가졌죠. 거기다가 남한 내에 있는 그들이 김일성 때부터 심어놓은 종북 세력이 이제는 점점점 커져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1당과 모든 정치권을 오늘 설명했듯이 다 먹어버린 상황인데 지금 뭐냐면 내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로 이미 그렇게 종북 세력도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니야 이제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이라는 거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런 전략을 바꾼 것은 지금 이제는 자신감의 발로다. 대한민국을 이제는 사상을 드러내놓고 이제는 깨부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의 발로에서 나온 변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국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방제로 뭐요? 연방제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괴뢰 정부 괴뢰로 보면은 국가가 안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그러니까 핵무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핵무기를 쓰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적인 적국으로 보고 그냥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위협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있다. 우리 유튜브 연합회 공동대표이장이신 봉주루 방송의 지대용 대표님.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종북 좌파들이 이제 거의 다 장악해가고 있는데 그 외에 언론, 방송 그리고 공무원 사회 우리가 모르게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은 장악됐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방송에 관심이 있는데 주로 그 민노총들이 구글 코리아를 장악해서 우리 유튜버들을 수도 없이 지금 나가서 집회 촬영하는 것만큼만 폭파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진지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넘어 이미 전복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모든 진지 언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다 심지어는 선관위까지도 사실은 그들의 손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연합회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이번에요 국힘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몇 번 한 4번 정도 만났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민주당 측에서 시의원도 하고 구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당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우파로 전향을 됐기 때문에 출마하겠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사상이 좌파이고 그리고 연방제를 하겠다는 주장이 강하고 단 한 가지도 우파스러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금 국힘당에 출마하겠다고 해가지고 경선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절 보고 도와달라 그러는 걸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로 데려갔다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제가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현장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전부 좌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자가 어딨냐 우가 어딨냐 대한민국은 이미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국힘당까지도 장악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국힘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국힘당에서도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경선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 국힘당의 뭐 선거 공천 그 관련자가 아니시니까 일단 충분히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국힘당이 지금 뭐냐면 2002년도에 천안연수원을 없애버리고 국고에 반납하는 이 잘못된 어떤 정책 이후에 어떻게 보면 15년 만에 당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논산훈련소가 없이 군 장병을 그냥 군대 투입하는 안 되듯이 우리는 정치 진지에서 정치 교육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그게 정당인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말하자면 교육도 안 시켜. 당연히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 집단에 이런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무나 사상적으로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도 이거를 그 견제 필터링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탁난 둥지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에 우리 정정환 대기자님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교수님, 마치겠습니다. 타임즈 정사 기자입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데요. 심각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선거 50일 전인데 월남 패망 전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월남 패망 전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국힘은 원실에 있는 정당이니까 뭐 그동안 필요 없고 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모르더라도 비서실에서 말해야 되는데 비서실 있는 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깊이는 모를 것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략적인 부분은 이해할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정부에다가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요 이미 선거 전에 들어오면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서야 되냐? 국민들이 나서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정당은 정당대로의 역할을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국민의힘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운동권 심판론, 운동권 청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이 사상전을 한 적이 없건 선거 때. 근데 지금은 사상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국민들이 정말 호응을 해줘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이 짧은 한 동안에 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당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 만약에 이 총선에서 그걸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 어쨌든 이기면 된다는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을 했다면은 저는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당들이 여러 개가 막 생겼잖아요. 이게 총선을 지나고 나면 이게 굵어져. 점점 굵어져가지고 나중에 되면요 대선 앞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연결해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가 국민의힘당을 파괴하기 위한 어떤 파괴 공작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총선을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에만 맺지 말고 그 다음에 진짜 국민들이 이제는요 발로 뛰면서 국민들 깨우는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소책자 있잖아요.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사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 이 책을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운동을 유튜브 연합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천 교수님한테 큰 박수 쳐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천 교수님 뵙고 마치 일제 36년 치하에서 국민 계몽을 일깨우신 도산한 정호 선생님 이상의 열정과 애국심을 가지신 분으로 보고 앞으로 국민 계몽 운동을 이천 교수님이 우리 유튜브 연합회 130여 개 방송을 통해서 계몽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1차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력 싸움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거의 뭐 7년 동안에 8개국 국민들은 준법 정신에 의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국민 계몽이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대웅 회장님과 간부진 지도부들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저희가 이제 공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을. 자 이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우리 유튜브 방송들 또 나가셔야 돼서 카메라 끄고 저 한마디만 하면 안 네네. 될까요? 여기 카메라 끄고 나니까. 네네. 이제 방송은 공식 방송은 이거로 끝나고 식사에 대한 그 안내는 제가 방송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다 끄셨나요?